네, 지금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인 인사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 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 인사가 시작이 됐고요. 모두 발언과 함께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약 28분 정도 인사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인사말 내용에서는요. 일단 당선에 대한 국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모두 발언에서 앞서 했고요. 정치 초심자로서 이 자리에 선 데 대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 뜻만 따르겠다. 또한 이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위태로워진다라면서 이 공정과 정의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20년 동안 본인이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통합의 정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공약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정치, 경제, 복지, 행정, 외교에 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경제 저성장, 양극화에 대한 도전도 극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정부 주도가 아닌 이 민간 주도의 이 경제를 자리 잡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행정과 관련해서도 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외교적인 청사진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높이겠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또 열어놓겠다라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밑그림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 내용 중에는 공정과 정의를 3번 이상 강조하면서 초심을 가졌을 때 윤 당선인이 강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유권자 그리고 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이 질문으로 많이 쏟아졌는데요. 제일 먼저 이 대장동 관련해서 후보 시절에 검찰 수사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장동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 패널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자들의 질문에서 또 머리에 남는 질문은요. 또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후보가 당선인이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나왔었던 이 대장동 관련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수희 위원님, 자,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추후에 이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시스템이라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냥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이죠. 그 담당 부서에서 더 추가로 지금 뭐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기 당선인은 오늘은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을 뭐 참고인이 됐든 피해자가 됐든 신문이 어땠든 간에 여하튼 조사는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검찰이 되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TV 토론에서 특검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야 합의로 특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아니면 특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네. 다만 거기에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인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후에 절차가 진행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뭐
그 여야에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저걸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당선이 됐든 대통령이든 윤석열 본인은 나서진 않고 나의 의중은 무관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수희 위원께서 지금 윤 당선인이 했던 대장동 관련 수사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당선인은 일단 시스템에 맡긴다는 의미를 검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것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유세 기간 중에 계속 특검을 강조해 왔거든요. 자, 특검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시스템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라면 현재 검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할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는 반발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성 문제가 또 걸리게 되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할까에는 국민적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네. 지금 현재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여야 간에. 그 여야 간의 협의가 상당히 지리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의 범위, 그다음에 특검을 임명하는 뭐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 특검은 또 새로운 특검법에 의해서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의 수사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고 또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특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부담을 좀 줄이고 네. 공정성을 확보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부 이민찬 기자에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의 입장, 그리고 지금 당선인은 시스템에 맡긴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협치 얘기도 얘기가 나왔지만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 입장입니까? 이 특검 문제가 이 인수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야당이 야당과의 첫 어떻게 협치를 할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3월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을 처리하겠다. 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대선 이후에 당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 특검을 강행 처리를 하는 방식을 등을 통해서 이 전국을 돌파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당선인은 특검 시스템을 통한 현재 검찰을 통한 시스템을 통한 이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당 입장에서도 당선인이 특검을 결단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새로운 청와대 권력과 여와 야, 새로운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협치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당선인의 입장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특검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기자 질의응답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질의응답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요, 기자들과의 만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당선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던진 건데, 당선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뭐 기자 입장에서 이민찬 기자가 또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당시에 여러 차례 소통을 하겠다, 또 맥주 타임도 심지어는 갖겠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임기 기간 중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나 이게 공언했던 것만큼의 횟수는 충족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염두하고 얘기한 것도 느낌이 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발언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 방식으로 언론과 자주 기자회견을 통해 만나겠다 네. 이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역대 다수의 대통령들도 늘 같은 약속을 했었죠. 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 임기 첫 해에는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네. 내각 또는 청와대 인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춘추관에 오는 시기가 짧아졌고 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자신은 하지 않겠다. 네. 소심자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자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옆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질의 문제로 좀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기질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본 또 오래 그 사귀었던 분들 말씀은 좀 샤이한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부끄러움도 있고 네. 내향적인 입장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허심탄회하게 아주 편하게 기자들하고 자주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그 후보 시절에는 기자들의 어떤 좀 불편한 질문이나 이런 것에 좀 성질을 내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오늘 이 당선되고 이 나와서의 지금 모습 보면 상당히 편안하고 네. 예, 또 기자들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후보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성질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시 뭐 그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저는 기자들과는 소통도 잘 하실 것 같고 또 네. 은근히 이제 유세 때 보면 무대 체질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 받고 이런 네. 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정치에 뛰어든 지. 그런데 불과 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당선인이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과 지금 당선인 되기 직전의 유세장에서 또는 언론과 대하는 그 태도들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8개월 지나면서 또 이제 선거 과정을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듣고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정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선을 준비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좋은 참모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열심히 습득도 하시고 또 조언도 듣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국정 운영을 잘 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정치적인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잘 하려면 야당의 이 협조가 절실합니다. 아까 협치를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야당 협치를 얘기하면서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야당 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협치가 가능할 텐데 그리고 국정 운영도 훌륭히 이루어질 텐데 야당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발목 잡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양측 다. 네. 그래서 이게 여수야대라는 전국이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협상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이게 입장이 부딪힐 때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아니겠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부딪히게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양측 다 국회는 국회대로 또
대통령 행정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그 두 가지가 충돌될 때는 서로 양보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본인의 주장만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협상의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민이 볼 때 설득 가능한 정도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주장이 부딪혀질 때 어떻게 잘 타협해서 정말 어떤 양측 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네.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양측 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협상의 기술을 통해서 양보하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 어쩔 수 없는 또 이 본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치 초심자이기 때문에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교 능력이라든가 실무 행정 능력에 대한 이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외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만 대화는 또 열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걸 볼 때 글쎄요, 외교 문제를 과연 훌륭히 또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위원님 얘기해 주시죠. 뭐 그거는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5월 중순쯤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조율 중이라는데 그게 그 쿼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엔 TV 토론하면서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이렇게 해서 그 미국하고 같이 안보 체제를 그 소규모로 꾸미는 건데 거기에 점진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 공약집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 당선돼서 취임한 직후에 바로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한하는 상황이 생기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 한미 외교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때 네. 좀 프로다운 모습, 좀 그리고 이게 그 외교라는 게 또 실무 협상, 실무 테이블이 있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 시각적인 거라 할까요? 메시지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저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네. 좀 두루두루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도 좁게 활용하지 말고 두루두루 여러 그 포진에 있는 여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다수 듣고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말씀하신 대로 네. 최주문 교수님 말씀한 분이 굉장히 따가운 부분이에요. 그 네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면이 있다. 네. 전문성 부분에서 그런 거는 그렇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인사말에서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했거든요. 이민창 기자,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정으로 뽑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인데 일단 당선인이 취임을 한 이후에 국정 운영에서 시급하게 해결하고 또 도전받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인사말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뭉뚱그려서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민간 주도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역동적인 경제, 이거 늘 윤석열 후보가 강조해왔던 부분인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한 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외에도 많은 구들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부동산 민심이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심판한 여론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강조해왔던 게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다. 네. 이 방향으로 바로 인수위에서부터 구상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해결책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이 정권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곧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인수위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조간신문의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원장 안철수, 비서실장 장제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당선인이 직접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인수위를 구성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인수위 얘기를 여쭤보냐면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합당 문제와 함께. 이게 지금 뭐 예상 외로 초박빙 0.8%라고 하는 초박빙 그 승부가 났기 때문에 지금 당 안에서는 뭐 지금은 뭐 어벙벙한 상태인데 이 원인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철수 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당선인이 합당 얘기를 또 그렇죠.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당으로 어떻게든 이제 인수위부터 본인들이 또 세를 또 불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합당하는 방식이 1대1 합당이 되는 건지 의석수는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데 네. 아니면은 흡수 합당이 되는 건지 이 합당 방식에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부 구성에도 또 그 합당 방식에 따라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어찌 보면은 불협화음이 날 일들만 남아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런 가운데에서 인수위에는 단일화를 할 때 당선인이 아마 그 약속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는. 네네. 그러면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그 대표? 대표가 원했을 때 네.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아하.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의 이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금 구도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나 인수위원장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했을 했을 때 안 됩니다. 하기가 네. 그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거절이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 교수님도 비슷한 시각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절하면 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뭔가 또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출발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국민들이 볼 땐 불안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만약에 대표가 원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거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인사말에서 이거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정의, 공정 이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이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의 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민찬 기자, 이게 의미가 있죠. 지금 오늘 당선인 인사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유세 연설도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할 때 국민이 불러냈다.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담겨 있고요. 그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이거 늘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본인이 법과 원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울 때도 법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야당과의 협치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얼핏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맞는 그렇죠. 말이죠.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사정 정국이 일어나거나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갈등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사당 내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인사말을 저희가 듣고 그와 함께 이어졌던 기자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도 저희 패널들과 지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